안녕하세요, 깍시입니다. 근래에 자주 인사를 좀 못 드렸네요. 날도 덥고 푹푹 찌는 날씨에 다들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최근 연일 뉴스에는 좋은 소식은커녕 일본은 백색 국가 지정을 제외시켰고 트럼프는 트윗으로 또 대중 관세를 9월부터 실시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뭐 돈도 좋지만 더운 날씨에 꼭 건강을 챙기셨으면 하고요. 오늘의 주제 코스피 급락, 그리고 8월 2일자로 2000포인트 아래로 장 마감을 했어요. 정확하게 1998.13포인트입니다. 참 암울하네요. 그래서 오늘의 부주제 코스피 급락으로 한강을 가야 하나,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고요. 코스피가 왜 떨어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국면이 펼쳐질 것인지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19년도 코스피 시장은 정말 좋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19년 1월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래로 19년도에 주식을 조금씩 모아갈 것을 권유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사실상 시장의 상황과 여건이 참 암담할 정도로 갑갑하게 느껴지네요. 뿐만 아니라 글로벌 주요 증시와 비교해봐도 한국의 코스피는 너무나도 암울하게 비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코스피 주식을 보유하신 분이라면 아마 심심찮게 스트레스를 크게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 코스피에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도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일본의 백색 국가 지정 제외와 FED의 이 보험적 금리 인하 시사 발언, 그러니까 시장이 금리를 대폭 내릴 줄 알았는데 실제로 7월 FOMC에서는 대폭 내리지는 않았어요. 사실 이런 파월의 태도는 사실 제가 6월부터 여러 차례 짐작하여 예측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럼 간략하게 이 19년도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고 19년도의 흐름이 어땠는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19년 1월 들어서 미국은 금리 동결을 시사했었고요. 중국은 적극적인 부양 정책을 시사합니다. 이런 완화적인 태도로 인해서 실제로 19년도 들어서 코스피는 이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서 2250포인트까지 상승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2019년 3월에는 이 하노이 북미 협상이 결렬되면서 한번 코스피가 한 차례 급락을 하고 이 행보를 하다가 5월에 미국과 중국 간의 이 또다시 미중 무역 분쟁이 교착되면서 코스피는 2100포인트 이하까지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어요. 그러다가 2019년 6월에는 이 연준의 금리 인하가 연내 3번도 가능하다는 이 발언이 이어지면서 시장은 다시금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위험자산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고 다시 일시적으로 이렇게 상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7월에는 이 아베 정권의 이 일본 수출 규제가 심화되면서 코스피 지수는 일정 부분 하락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한은의 금리 인하로 긍정적인 분위기를 찾는 듯 했으나 최근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일회성의 이 단기적인 금리 인하라고 발언하면서 다시금 시장의 분위기는 냉랭해졌고 또다시 트럼프가 대중 관세를 시사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는 현재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이 더 많은 것 같죠. 다시 한번 2000포인트 이하로 내려오면서 코스피 시장은 앞으로 어떤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2018년도부터 심화된 이 제조업 경기 부진, 일단 뭐니뭐니 해도 우리나라는 반도체, 조선, 자동차, 건설 위주의 이 제조업 중심의 경제를 구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전 세계의 제조업 PMI는 코스피 지수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각국의 제조업 PMI를 한번 살펴보면 이 중국의 경우 이 18년도부터 급격히 위축되다가 19년도 들어서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 PMI 경우에도 18년 들어서 급격하게 이 위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도 이런 미국과 중국의 흐름과 크게 다르다고 생각이 되지 않고요. 2018년도부터 시작된 제조업 PMI 지수 부진이 결국 자산시장의 둔화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경기의 침체 원인이 뭐였을까?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미래도 알 수가 있겠죠. 그 첫 번째로 보는 것이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과 이 달러 강세라 보는 것이고요.
2018년부터 심화된 미국의 원달러 상승 현상, 원달러 상승하는 것이 결국 달러화가 강해지고 비싸지고 원화는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국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 사항을 보면 FED가 금리를 무려 연 4회 인상하면서 1.5%에서 2.5%까지 급하게 상승시킨 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미국의 대차 대조표이고요.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2018년도부터 이 자산 축소로 시중의 통화를 흡수하였고, 미국은 연준이 보유한 미국 국채의 이 만기가 도달할 때 국채 만기로 회수한 자금을 다시 투자하지 않으면서 연준의 자산 감소와 함께 시중의 통화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었고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대차 대조표를 장기간 축소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봐도 매우 드문 현상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달러를 걷어들여 이 시중에 돈을 흡수시켰으니 달러는 18년도부터 급격하게 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요. 달러 강세가 신흥국의 이 자본 이탈을 가속화시키고 주식시장을 둔화시키는 것은 아마 잘 아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침체 원인으로는 중국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중국은 사실 과도한 기업 부채로 인해서 통화 긴축을 지속 실시해 왔고요. 중국은 사실상 이 기업 부채 조정 목적으로 통화 긴축을 상당히 오랫동안 실시해왔고요. 특히나 16년, 17년에는 통화량 증가율이 무려 25% 수준을 지속하다가 현재는 그 증가율이 거의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는 결국 시중의 돈이 풀리는 속도가 그만큼 둔화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나마 올해 들어서는 이런 증가율 둔화 모양새가 다시금 가속화되는 모습을 띠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런 배경에는 아무래도 중국의 삽질 경제를 할 수 있는 중국의 인프라 투자가 급격하게 위축된 국면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이런 국면들이 19년 들어서 다시 반등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조업 PMI 수축 배경에는 뭐니 해도 그동안 이 중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이 삽질을 실시하지 않았으니 제조업이 살아날 기미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국면에서 당연히 물가 지표는 잠잠하고 유가도 잠잠하고 제조업 PMI는 둔화될 수밖에 없는 배경이었다는 것이고, 아무래도 이런 배경 속에서 코스피가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밖에 없는 국면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지금 최악은 아니다라는 것이 제 깍시의 결론이고요. 그런데 제가 앞서서도 말했듯이 대차 대조표 축소가 이제는 중단이 되는 흐름을 연준이 시사했다는 것이고요. 앞서 말했지만 대차 대조표를 18년 들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축소하는 흐름을 시사하기도 했는데,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달러가 강하게 강달러로 변모하기 시작했고, 현재 거의 100을 앞두고 있는 모양새이지만 이런 대차 대조표 축소를 중단하기로 일단은 시사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런 시사를 했다는 의미가 시중의 돈을 걷어들이는 행위를 중단한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기사를 보더라도 연준이 2년 만에 자산 축소를 중단시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막대한 규모로 불어난 이 대차 대조표를 줄이기 위해 시작한 자산 축소 프로그램을 2년 만에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는 8월 1일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 원금을 전액 재투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통화량 M1 증가율을 보더라도 16년, 17년에 이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모습을 양국은 보여왔고요. 다만 19년을 기점으로 다시금 이렇게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도 통화 공급 확대를 시사하면서 양적 긴축의 시대가 종료되었음을 시사했고요. 그래서 신문 내용 기사를 발췌해보면 글로벌 양적 긴축은 끝났다. 중앙은행들이 이 자산 매입을 전망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돈을 푸는 양적 완화가 유지되다가 작년부터 돈을 회수하는 양적 긴축으로 전환하는 추세가 드러난다. 그런데 올해 9월에 다시 플러스로 전환하게 되면 이 양적 긴축의 시대가 11개월 만에 막을 내리는 것으로 풀이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진행된 이 통화 긴축이 제조업 경기를 둔화시켰고, 그리고 자산시장에 악영향을 미쳤지만 이게 이제 종료가 되고
그러니까 이는 불과 1년 만에 양적 긴축을 마무리하면서 다시금 돈이 풀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오른쪽에 이 차트를 보게 되면 유럽 중앙은행의 경우 대차 대조표 증가율이 17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둔화되는 흐름, 일본 중앙은행도 이 아베노믹스의 급격한 돈을 푸는 정책을 유지하다가 이 최근에는 그 증가율이 상당히 둔화된 움직임을 띈다는 것이고요. 이는 역으로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이 긴축된 흐름을 보여왔지만 이런 양적 긴축의 시대가 곧 막을 내리는 것으로 풀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 하나, 절대 뉴스에서 이런 사실을 보도하지 않아요. 매도세가 급하거나 그달에 매도세가 일시적으로 컸을 때 외국인이 팔고 떠났다, 혹은 매도가 가파르다라고 결국 숲을 보지 못하고 이 나무만 보고 있으니 이렇게 외국인이 연일 지속적으로 코스피 시장을 무려 38.5% 보유하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분을 늘려가고 있는 것에는 뭔가 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들이 정말 바보라서 지속적으로 그것도 19년 들어서 코스피 시장을 매수하고 있는 것일까요? 세부적으로 어떤 종목의 비중을 늘렸는가는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이 각종 경기 민감 섹터의 지속 비중을 늘려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비중 추세 속에서 그들만의 이 전략이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외국인의 비중 상승 추세 속에서 연일 기관과 연기금은 주식을 저가에 던지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울 지경입니다. 오늘의 정리 및 결론입니다. 글로벌 왕따 코스피 19년은 일단 이렇게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미중 무역 협상 영향도 크겠지만 글로벌 제조업 이 PMI 하락이 코스피의 실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침체 이유로는 가파른 금리 인상이 이 달러화 강세와 금융 여건을 악화시켰다고 보는 것이고요. 특히 18년도부터 시작된 미국의 대차 대조표 축소는 달러 강세를 심화시켰다는 것이고, 그리고 중국의 이 디브레이징 강화로 투자 위축이 가속화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다를 수가 있다. 연준이 이제는 대차 대조표 축소 중단을 시사했고요. 그리고 중국은 추가적으로 부양이 예상된다는 점이고, 미국, 중국뿐만 아니라 이 각국의 긴축 정책이 완화로 전환되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최근 코스피의 외인 비중은 사상 최대인 38.5%를 차지하는 것으로 현재 집계되고 있고요. 이런 소식들은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미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요새 주식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 물론 종목에 따라 그 추세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본인이 우량주에 정말 망하지 않는 기업에 투자하셨다고 생각한다면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보통 오르기 직전에 가장 가파르게 하락시켜 외인은 지분을 곧잘 늘리는 경향을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확률이 높다는 것이고요. 외인은 단 한 번도 코스피가 상장된 이후로 실패한 적이 없는 놈들입니다. 다만 그들은 지분을 늘려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분 게임을 하는 반면 우리 개미들은 한두 달의 성과에 조급해하고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매번 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코스피가 망한다면 한강을 진짜 가야 할 사람은 먼저 외국인이 해당이 되겠죠. 오늘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매번 한 편의 명언을 좀 담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만든 명언인데요. 개나 소나 주식이나 부동산에 뛰어들면 그거는 고점이다. 그러니까 최근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미국 시장에 이 푸안과 마가를 매수하고 있다. 이 푸안과 마가는 미국의 대표적인 기술주가 해당이 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같은 주식들이 해당이 되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